김영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제2장. 두부를 굽는다. 아침에도 두부, 점심에도 두부, 저녁에도 두부를 먹는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올린다. 적당히 익으면 뒤집어 굽는다. 김치와 곁들여 먹는다. 아무리 치매가 심해져도 이건 혼자 해낼 수 있으리라. 두부구이 백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단이었다. 삼거리였고 놈의 지프가 내 앞에 있었다. 요즘은 맹목이 일상이다. 알츠하이머 때문이겠지. 나는 순간적으로 정차해 있는 놈의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사냥용으로 개조한 지프였다. 차 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단 것도 모자라 범퍼 위에 안개등을 3개나 더 달았다. 이런 차들은 트렁크도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개조한다. 배터리도 2개쯤 더 달고. 사냥 시즌이 되면 이런 놈들이 마을의 뒷산으로 몰려든다. 나는 차에서 내려 지프로 다가갔다. 그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나는 창문을 노크하듯 똑똑 두들겼다. 이보시오. 좀 내려보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가라고 손짓을 했다. 이상했다. 적어도 뒷범퍼는 한번 봐야 할 거다니까. 내가 꼼짝 않고 서 있자 결국 그가 내렸다. 30대 초반의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그는 건성으로 뒷범퍼를 살피더니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범퍼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냥 가세요, 어르신. 원래 찌그러져 있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처나 교환합시다. 나중에 괜히 뒷말 나오지 않게. 나는 내 연락처를 건넸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조언의 음성이었다. 이 동네 사시오. 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뱀의 눈이었다. 차갑고 냉혹했다. 나는 확신한다. 그때 우리들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는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또박또박 적었다. 어린애 글씨 같았다. 이름은 박주태였다. 다시 한번 피해 정도를 살피기 위해 나는 지프 뒤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보았다. 트렁크에서 점점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또한 나는 느꼈다. 뚝뚝 뜯는 빗방울을 바라보는 나를 주시하는 그의 시선을. 사냥용 지프에서 핏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죽은 노루라도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안에 시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쪽이 안전하다. 누구였더라? 스페인? 아니, 아르헨티나 작가였다. 이젠 작가 이름 따윈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간 누군가의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노 작가가 강변을 산책하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중에야 깨닫는다. 강변에서 만난 그 젊은이는 바로 자신이었음을. 만약 젊었을 때의 나를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은희 엄마가 내 마지막 재물이었다. 그녀를 땅에 묻고 돌아오던 길에 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경찰은 내가 과속을 하다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2번의 뇌수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약 기운 탓이라고 생각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여 기이했다. 전에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을 느꼈었다.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 애들이 웃는 소리,
여자들이 조잘대는 소리. 다 싫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평화. 끝없이 들끓기만 하던 마음이 정상인 줄만 알았다. 아니었다. 갑자기 귀가 멀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마음에 찾아온 이 도련한 정적과 평온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사고 때의 충격 때문이든 의사의 메시지를 때문이든 내 뇌에서 뭔가가 일어났던 것이다. 단어들이 점점 사라진다. 내 머리는 해삼처럼 변해간다. 구멍이 뚫린다. 미끌거린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 아침이면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다 읽고 나면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도 읽는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필수적인 부품이 몇 개 부족한 기계를 억지로 조립하는 기분이 든다. 나는 오랫동안 은희 엄마를 노렸다. 그녀는 내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다. 종아리가 예뻤다. 시와 문장 때문인지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만 같았다. 반성과 반추도 충동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나약해지고 싶지도 내 안에 들끓는 충동을 억누르고 싶지도 않았다. 어둡고 깊은 동굴로 떠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알던 나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졌다. 눈을 뜨니 바로 눈앞에 은희 엄마가 있었다. 우연은 불운의 시작일 때가 많지. 그래서 죽였다. 그런데 힘이 많이 들었다. 실망스러웠다. 아무 쾌감 없는 살인. 그때 이미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2번의 뇌수술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침에 신문에서 연쇄살인이 또 일어나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언제 연쇄살인이 있었다는 거지? 이상에서 노트를 뒤져보니 이전에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을 정리해 놓은 기록이 있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한다. 적어놓지 않은 것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나는 4번째 살인의 보도 내용을 노트에 적었다. 25살의 여대생이 농로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팔과 다리에 묶인 흔적이 있었고 옷은 입고 있지 않았다. 이번에도 납치해서 죽인 후 시체만 농로에 유기한 것이다. 박주태라는 놈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몇 번이나 내 눈에 띄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다. 보고도 못 알아본 적도 있었을 것이다. 놈은 늑대처럼 내 집 주변을 맴돌며 내 동정을 감시하고 있다.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면 놈은 어느새 모습을 감추곤 한다. 놈은 혹시 은희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죽인 사람보다 참고 살려둔 사람이 더 많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동의한다. 아침에 은희를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지금은 알아본다. 의사 말로는 은희도 곧 기억에서 사라질 거라고 했다. 아이 때 모습만 남을 거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를 지킬 수는 없다. 나는 은희의 사진으로 펜던트를 만들어 목에 걸었다.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가까운 기억부터 사라지거든요. 의사가 말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은희 엄마는 울며 사정했었다.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빈말을 일삼는 놈들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잊지 않기 위해 여기 다시 쓴다. 은희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문화센터에 다닐 때 강사가 미당의 시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 신부라는 시였다. 첫날 밤 뒷간에 가는 신랑의 옷이 문고리에 걸렸는데 신랑은 신부가 음탕해서 그러는 줄 알고 달아났다가 40년인가 50년 후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들러보니 신부가 첫날 밤 모습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제과되어 폭삭 내려앉았다는 얘기. 강사부터 수강생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시라며 난리를 피웠다. 나는 그 시를 첫날 밤에 신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신랑 이야기로 읽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시체. 그걸 어떻게 달리 읽겠는가. 나의 이름은 김병수. 올해 70이 되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망각도 막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새가 있다 한들 그게 어떻게 나일 수 있으랴. 그러므로 상관하지 않는다. 요즘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은 딱 하나뿐이다. 은희가 살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생의 업, 그리고 연. 내 집은 산기슭에 길로부터 약간 돌아앉은 듯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내려오는 이들은 올라가는 이들보다는 쉽게 발견한다. 위에 큰 절이 하나 있어서 어떤 이들은 암자나 요사체로 오인하기도 한다. 100m쯤 아래로 내려가면 드문드문 인가가 나타난다. 동네 사람들이 살구나무 집이라 부르는 집에 치매 부부가 살았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치매였는데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판정을 받았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부부는 잘 지냈다. 길에서 마주치면 늘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하곤 했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들의 시계는 처음에는 1990년대쯤으로 되돌아갔지만 말년에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 경을 치던 시대로, 긴급조치와 막걸리 보안법의 시대로 말이다. 그러니 낯선 사람을 만나면 늘 경계하고 조심했다. 그들에게는 마을 사람 모두가 낯선 사람이었고 늘 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 집 주변에 끊임없이 출몰하는지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 결국은 부부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다. 그쯤에 아들이 나타나 노부부를 요양원으로 모셨다. 집 앞을 지났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부부는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는 절대 빨갱이가 아니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양복을 입고 나타나 자기들을 데려가는 아들을 중앙정보부 요원쯤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서로를 못 알아보던 부부가 그때는 한뜻이 되어 살려달라고 빌었다. 화를 내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아들을 대신해 마을 사람들이 노부부를 차에 밀어 태웠다. 그들이 나의 미래였다.